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2022년도 서울시 그리고 지방직 7급 경작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따로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문제 정도인데 언제나 이제 좀 계산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늘상 느끼겠지만 이렇게 지문이라 할까? 선지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요. 늘상 뭐라고 할까? 시간의 압박에 쫓기기 때문에 아마 늘상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를 조금 스타일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피구 효과에 대한 개념, 그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표시한 것은 우리가 계산 문제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을 구하는 것인데 한계 비용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계산 문제는 요거 하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방경제 하에서의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환율 제도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ISLM BP 이용해서 고제 변금, 그거까지 같이 고려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커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 GDP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AS 곡선과 그리고 필립스 곡선이 두 개 똑같다는 거 잘 아십니까? 그래서 AS 곡선은 우상향 하고요. 관심사를 바꿔서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 하는 거, 그리고 AS와 필립스 커브가 단기에서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돼 있지만 장기에는요 둘 다 수직이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배송 서비스 관련된 수요 공급 모형인데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우측 이동했을 때, 그랬을 때 가격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여기 세고전 학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정태적, 그 이전에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 이렇게 되는데 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 무력성 명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는 계산 문제 왕창 다 계산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거 쉽게 설명드리는데 보통은 이거를 막 암기하세요. MFC, MRP 막 정신 없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약간 수요 독점 하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소비자 잉여는 난이도 쉬운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 더 작게 되면 그 차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인데 그걸 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요것도 좀 그나마 어려운 문제 두 개 골라라 하면 얘가 난이도상, 얘도 좀 난이도상, 우리 통화 승수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건데 공식을 아시게 되면 금방 풀 수가 있는데 공식을 잘 모르시거나 문제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게 되면은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수요 공급 관련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런 얘기잖아요. 가격 상한선을 실시했으니까 90을 집어넣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러면 초과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거 보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비교위 관련해서요 올라타기와 내려가기 이렇게 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Q라고 보시고 올라타기로 계산하시게 되면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디에 비교우위가 있고 절대우위가 있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독점과 관련해서 이윤 찾는 겁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 보시면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총수요 요인과 총공급 요인 찾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계산 문제가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그리고 요 경우는 이제 완전 보완제 레온TF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최적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부성 관련해가지고요. 해결하는 방법. 호즈 정리 있잖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문제인데 이것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성장 관련해서는 글쎄 멜더스라고 아십니까? 경제학의 의무란 디지멀 이코노미를 만든 어떤 장본인이 되겠죠. 역사학자 칼라힐이 이런 멜더스의 인구론을 보고 야, 인구와 식량 관계의 갭 때문에 지구가 위험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멜더스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멜더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 맨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로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역시 솔로 모형에서 솔로라는 학자 이름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간단한 거죠. 이거 제대로 연습 안 하시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헷갈립니다. 우리 2x2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많이 얘기했죠. 예, 우리 해설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 할 때 평균 비용 최저점이 손익분기점이고 평균 가변 비용 최저점이 조업 중단점. 네, 그걸 이용하는 문제인데 뭐 간단한 얘기죠.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국제와 관련한 이제 구매력 평가설 아니면 실질 환율 계산하는 거, 예, 요거 계산하는 건데 공식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살짝 살펴봤는데 난이도는 그냥 뭐 예전보다는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경제학 시험 문제들이 다른 시험까지 다 그런데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늘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아니,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좀 문제 좀 쉽게 내라고 이러다가 이제 경제학 아무도 선택 안 하게 되면 아니, 경제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이건 고등학교 사실은 경제 선택해도요, 이런 문제 웬만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같은 게 차라리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경제학을 선택 안 하고. 근데 우리 생활에서는 경제,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택 안 하다가 갑자기 경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외국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은행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그나마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뭐야, 뭐 이렇게 쉬워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요 정도 난이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산 문제가 역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나 계산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1분 안에 계산을 할 수 있어.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한 절반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 미시와 거시하면 늘 대략 한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국제경제를 느낌 마시고 국제 무역 관련된 건 미시에 넣고 국제 금융 관련된 건 거시에 넣으면 사실은 이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도 역시 우리가 어떤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에 충실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경제학이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수가 길어가지고 막 속도를 1.5배속으로 막 듣고 그래 2배속으로 들어요. 제가 뭐 랩을 하는 건 아닌데 래퍼같이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데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뭐 말을 느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중간중간에 속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배속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묻는가를 빨리빨리 캐치해내셔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본 강의를 많이 또 풀까요? 문제를 풀까요? 그럼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문제로 먼저 넘어가시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더 되면 기본 강의에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강의 시수가 또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 하면서 빨리 객관식으로 들어가셔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신 분들 말고 보실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유형별로 객관식을 준비하시면서 또 패턴화 시키게 되면 계산 문제도 시간 안에 충분히 문제를 커버할 수 있고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간단한 총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은 이렇게 뭐 파란 하늘 좀 보시면서 좀 쉬세요. 이게 머리가 좀 쉬셔야지 뭐 자꾸 고민한다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 우선 아니거든요. 화살은 지금 시위는 당겨졌으니까 우선 좀 쉬시면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총평은 마무리 짓고요. 해설 자세하게 또 우리가 제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